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네,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기본소득당 윤혜인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네, 오늘이 입동이더라고요. 네. 춥습니까? 춥고 날씨도 차가워지고 네. 마음도 춥고.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괜찮냐고 다 물어보는데 전 괜찮아요. 요즘 네. 뉴스에서 접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왜 정문회장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국민의힘에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진우 라이브 혁신위원장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내가 혁신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는 국민의힘 여당의 혁신위원장이라면 이 단서가 달립니다. 이 단서 조항으로 질문은 용혜인 대표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용혜인. 네, 제가 혁신위원장이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소리 하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혁신의 1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렇다면 혁신의 1호 대상을 비끼고 혁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혁신의 1호 대상을 비껴 나가면 혁신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행보를 보면 열심히 좀 만나시기는 하는데 좀 알맹이가 없고 의미 없는 만남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만큼 만나셨으니 이제는 좀 무게감 있는 혁신의 목소리를 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류호정. 용혜인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하나 더 받아서 네. 요즘 뭐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중책 맡기는 걸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너무 했던 것에 대한 내쫓았던 것에 대한 뭐 사과 반성.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으니까 최소한 당시에 험한 말 했던 의원들에 대한 뭐 징계, 질책 뭐 이런 것들 정도는 해야 그 메시지가 진정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준석만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도 좀 끌어안았으면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들었으면 자꾸 이분은 끌어안으시려고 하세요. 자, 김용태. 뭐 야당에서 여당이었으면 네. 하니까 좀 말씀들을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자당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국민과 당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언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공천 개입이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혹은 자칫 공천에 개입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고, 네. 이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당원과 혹은 국민이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100%니까 국민 대상이겠죠. 네. 그 지역의 국민 유권자가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뽑혀서 우리 당을 공천받는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전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그런 당정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믿고 설치는 듣보잡들 당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박사님이 고생하시는데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듣보잡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뭐 그 표현에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당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전 대표를 향한 어떤 윤리위의 징계, 부당함,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그런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대통령 권력의 기생에서 대통령 호가호위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갈라치기 하고 원칙도 없이 그냥 권력에 계속 줄만 서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고문으로서 또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시장께서 했던 말씀은 저는 혁신위원장 그리고 우리 당 당원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내년 홍준표 시장님도 아마 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모든 평론가들 입을 모아서 뭐 유승민, 이준석 끌어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통합이 안 될 텐데 오늘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과연 혁신위가 이 말을 들을까요? 용혜인. 네, 홍준표 시장님 그렇게 혁신이 비판하시다가 또 이뇨한 위원장 오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만남에 대해서 평하다기보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으로서 여당의 윤석열과 이준석이 공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점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월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혁신위원장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혁신위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만나는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그냥 달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연락 온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게 상대방을 이제 정치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동료 정치인으로서 존중하는 태도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어머님이 좀 서운하실 것도 같다 생각돼요. 이준석 대표는 모든 면에서 저랑 맞는 게 없지만 인요한 위원장은 참 너무하다. 이준석 위원장한테 저는 혁신위원회가 그 한 명의 정치인을 존중하려는 태도부터 가져야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요. 대선 때 어땠어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런데도 나중에 후드티 같이 입고 안 어울렸습니다만 후드티 같이 입고 막 짠 이렇게 건배하고 그랬습니다. 네, 건배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당대표 탄핵하라고 그때 의원총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화해하고. 그러니까 또 화해하고 또 손을 맞잡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진 님이 물어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중책보다 노원병에 전략 공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최고? 뭐 저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공천 주고 안 주고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 실질적인 효과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돼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네. 뭐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쪽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신당 얘기가 나오고요. 비명계에서도 합류할 수도 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제3지대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임 자 정의당에서도 좀 잘 쳐다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이제 정의당에서도 좀 뭐 이렇게 소통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합에 저는 제3지대 세 번째 네 번째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용기 있게 새로운 정당 창당에 좀 나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꼭 이렇게 뭐 한 당을 하는 통합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연합이나 연대의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이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제3당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도 면밀하게 이렇게 쳐다봐야 될 텐데요. 일단 아까 주진우 앵커가 이야기한 나중에 화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막 신당 바람 막 넣어놓고 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은 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제3지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용 없는 제3지대는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반윤석열 전선의 어떤 선봉장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용 없이 어떤 지금의 국민의힘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정치공학적인 계산 속에서만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 제3세력의 결말은 저는 우리가 한번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제3지대를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대한민국의 시대에 대한 인식과 그 과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제3지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필요한 것인데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그 분들을 보면 여전히 좀 오히려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류호정. 진영 논리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 한 1분 30초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 3지대로 만약에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네. 저는 젠더 갈등 같은 좀 첨예한 문제들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제3지대를 한다라는 것이.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조직해서 자기 진영 지지를 올리는 데만 쓰지 않았냐라는 그런 비판 이익이 좀 서로에게 겨누고 있잖아요. 예.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전 세대의 어떤 이념 논쟁이 우리 세대에서는 이렇게 젠더를 주제로 있을 수 있고 젊은 분들은 젠더 갈등을 되게 심각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전 세대의 어떤 이런 이념 갈등을 답습하지 말자, 좋은 정치를 해보자. 뭐 젠더 갈등이란 것도 하나의 예시인 거고, 뭐 연금이라든지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안함, 뭐 4.3, 5.18 여전히 때 되면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들 때문에 유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또한 이제 적어도 우리는 역사적 논의 끝난 걸로 다시 이렇게 상처 주지 말고 필요한 존경과 추모를 하고 이러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뭐랄까 역사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일들을 좀 새로운 정치인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용태 최고. 창당은 뭐 이제 가정적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비명계가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뭐 없는 가정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그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뭐 그 당시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렸던 김부겸, 김영춘 의원 뭐 등등 이런 5명의 의원들이 사실 그 당시는 한나라당 의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창당을 하자 하면서 통합연대를 만들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을 떠나가셨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물론 여야가 지금 다르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상황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그런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다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과거의 독수리 오영재처럼 탈당하는 그런 인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 저는 류호정 의원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 문제 해결책이 같으려면 문제에 대한 진단이 같아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이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같을 수 없고 그렇다면 해결책이라는 것도 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워낙 달랐는데.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보실 땐 그냥 어떤 선거를 앞둔 야합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한 당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3지대를 이렇게 크게 놓고 말하는 거고요. 갈등이 어쨌든 존재하고 네. 해결을 목적으로 해야 하니까 대화를 좀 더 신뢰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네. 거죠. 제가 정치권 취재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다시 손을 잡는다면 정치 인생이 아마 끝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대선 전날 후보 단일화를 파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정치에 또 다시 살아나고요. 옛날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다 살아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야 정치는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금 신당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얘기 좀 물어볼게요. 자, 이념보다 민생 계속 얘기했습니다. 보수 그런 거 아니고 경제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12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또 대구로 갔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김용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정치인이 정치적인 의미가 네, 없으면 무슨 뭐 의미가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 당이 예. 뭐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지지율 뭐 예.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넉넉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창당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TK 중심의 또 신당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2008년에 친박연대 모델처럼 안 그래도 지금 이뇨한 위원장 영남 중진들 불출마해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2개 있는 거겠죠.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혹은 창당해서 TK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 예. 그게 2008년의 친박연대 모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TK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힘과의 대결이 될 테고 1대1 구도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들이 지금 당의 여러 군데에서 기저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준석
비롯한 제3신당도 있고요. 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당 내에서는 좀 TK 민심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그 핵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지율이라든지 내년 총선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또 뭐 그런 연장선상에 뭐 그것 때문에 갔지만은 않겠지만 그 목적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탄핵될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력을 보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그 다시 정치력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보이고 있네요. 어찌 보셨습니까, 용혜인?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1년째 안 만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2일 만에 2번이나 만났다. 뻔한 여의도 문법인 건 아는데요. 네,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행보 이야기하시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를 보고 있는 혹은 그것을 우려하는 어민들을 만나보기를 했나, 아니면 최상병의 유족분들을 만나 뵙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했나, 아니면 흉상 이전 문제로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 어떤 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기를 했나. 저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만나야 할 분들은 만나지 않고 대구시장에는 갔습니다. 네, 오로지 이런 이념에만 골몰을 해서 현장은 안 가고 보수 단결 행보만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국민들께서 그 누구도 이번 만남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연속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나왔을 거고, 이번 만남은 특히 독대를 한 게 아니라 유영아 변호사를 끼고 같이 배석을 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TK 중진들 수도권으로 다 올리고 유영아 변호사에게 공천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대통령실이 정치적 의미를 둔 행보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 자체가 좀 그렇죠.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연이은 대구 방문은 뭐 나빠지고 있는 TK 민심 잡으러 가신 거죠. 대구 경북에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이준석 신당이 대구의 민심을 얻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될 거고, 그러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위태로워질 텐데 어떡하지 하실 거고, 그 끝에 결국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TK의 최고위원을 하면서 뭐 저와 관련된 인맥들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 저도 뭐 대구 경북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는데 민심이 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요? 네. 너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기를 너네 똑바로 안 하냐, 네. 뭐 이렇게 말씀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 근데 대구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구 그렇죠. 경북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죠. 저희 당의 지지세가 높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거기가 대구 경북이 지지세가 안 좋으면 다른 동네는 어쩌겠어요. 그런데 왜 다른 동네는 안 가실까? 김건희 여사는 오늘 호남 지역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그 순천에도 가고 소록도에도 방문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또 기분 더 나쁘시지 않을까요? 대구에서요? 네, 우리가 그렇게 쉬워 보이냐 하시지 않을까요? 대구는 네. 아니 뭐 잘 대구 되고 좀 다른가요? 있는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우나님께서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은 행보일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은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에 또 순방에 가십니다. 네, 다음 달에는 네덜란드 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의당은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류호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내일 예산국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사퇴를 하고 네.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를 했거든요. 녹색당과 손을 뭐 잡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비판도 있고 뭐 또 긍정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네. 사실 정의당은 그러면 왜 벌써부터 선거 전략을 짜고 그걸 가지고 사퇴하고들 난리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연합정당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정의당 재창당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실천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녹색당 후보가 우리 당에 와서 비례대표 뭐 당선 뭐 녹색 공천을 받아서 당선한 뒤에
돌아가는 녹색당의 총선 전략이 정의당의 어떤 재창당 전략이라고 등장을 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도 좀 의아스러웠고요. 저희가 21대 총선 때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가 저희 당 정의당 이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때 정당 득표 9.7%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당 후보들은 아마 우리 연합은 위성정당이랑 다르다니까요? 라는 말로 아마 총선 시기를 다 보내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강하게 들어서요. 아직 전국위원회도 한번 남았고 당대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당원분들께 조금 이렇게 가면은 어렵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하고 네, 설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당대회까지 열심히 설득을 하는 거죠. 네. 요즘 기사 보니까 류호정 의원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어요. 유호정 의원한테 왜 관심이 아니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저만 관심 좀 됩니다. 용해인 의원도 어떻게 할 건지에 자, 대해서 또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야기가. 저의 또 관심사 용해인 대표. 자, 아니 김용태 최고 맨날 이 자리에서 그 국민의힘 문제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 받다가 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기분으로 류호정 의원님한테 이런저런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 이제 유럽식 선거연합정당 논의를 그러니까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단어가 정의당 덕분에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인데 이 유럽의 선거연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당에 다른 정당 사람이 들어와서 공천받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유럽식 선거연합 정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제 각 정당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연합의 제도적인 방안들을 열어두는 게 이제 유럽식 선거연합 정당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연합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단순히 소수 정당들이 더 국회에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은 연합 정치를 제도적으로 거의 보장하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치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고 중간점을 찾아가는 문화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연합을 하다 보면 유럽에서 뭐 서로 이렇게 연정 같은 거 하고 같이 이제 공동의 정부를 세우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막 서약을 해요. 무슨 법 통과시키기 뭐 하기. 근데 지금의 연합 정치의 논의는 사실 정의당 연합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없고 누가 유명인이 어떤 당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와 함께 손잡고 선거를 치른다 이런 방식의 연합 정치들만 이야기되는 것이 네.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한테 이제 국민의힘 얘기 물어볼게요. 또 다시 왔습니까? 또 국민의힘입니까? 아니 그것만 물어볼게. 메가시티예요, 뉴시티예요. 뉴시티로 또 바꾸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뉴시티로 바꾼 것 같아요. 예. 뉴시티 특위를 출범했는데 이번엔 안 바꿉니까? 이제 안이 정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뉴시티로 가는 걸로 알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다 막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것부터 좀 설득하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인천시장의 말씀에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 의원분들께서는 인천시장이 뭐 자기 정치한다, 지역 정치한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인천시장의 말씀에 정말 우리나라 광역 개편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여당이 제시해야죠. 어디까지 서울로 할 것이냐. 예. 시민이 원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충청동까지 서울로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뉴시티 위원회에서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고 예.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해인 대표. 네, 일단 이번에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 박문진 이사진을 부당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법원에서 다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방통위가 직접 언론 검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방심위에 직접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임기 초부터 위법한 행위들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이런 위법 월권의 행위들을 야당이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고 탄핵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건 공직자의 탄핵 사유와 조건이 갖춰지면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권위로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 뭐 탄핵하려면 탄핵하라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건 국회를 상대로 그냥 나는 싸움할 생각밖에 없다라고밖에 해석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장관이 여당의 투사 그리고 정권의 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경박하지 않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갈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탄핵 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뭐만 하면 계속 탄핵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요건은 명확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중대한 요건이 있을 때가 가능한 것인데 계속해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핵을 이용한다면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카드를 쉽게 쓰긴 어려울 거라 보는데 그래도 네. 임동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특히나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그 언론 관련해서 여당이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짜 뉴스로 확인되어서 정정된 기사가 특히 노동 관련해서 또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특정 진영만 뭐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는 듯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뭐랄까 이렇게 갈라치는 모습을 좀 많이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탄핵이라는 말은 저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곳에 지금 탄핵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휘를 풀로 이렇게 뭐랄까 풀파워로 볼륨을 최대치로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탄핵을 또 반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자, 탄핵이라는 요즘 민주당이 국민의힘 혁신위에 가려서 뉴스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오늘 뭐 인재영입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본인이 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잘 하실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 상황 자체가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고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셔야 되는데 인재 영입의 어떤 속도를 내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 재판을 보니까 썩 매력적인 사람들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말씀 중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내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부분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젊은 정치인들 많다 보니까 네. 그분들에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가 좀 부여되기를 희망합니다. 용해인 대표. 네, 저에게 시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제 각 정당에서 총선기획단들이 기획 구성이 되고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를 것이냐, 국민의힘이 어떤 경선 룰로 뭐 경선을 치를 것이냐 이것보다는 좀 민생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총선 기획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잘 전달할 수 있는 총선 기획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단순히 이 문제를 그냥 어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경쟁 구도로만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죠. 비명계 찍어내기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님들 속지 마시고 빨리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결단하라니. 그리고 이재명 의미가 있는 삼지대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분당 갑, 백현동 대장동 있는 분당 갑으로 다시 오셔서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삼지대 저는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지만 삼지대를 위한 삼지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려면 그 안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찍어내질 겁니다. 그래요?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이 정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김용태, 류호정, 용해인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